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사 읽기 9번째 시간.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스피노자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어차피 한 장밖에 안 되는 내용을 제가 내용을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여서 계속 설명할 거면 책이 굳이 필요 없겠다. 너무 내용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화이트보드에다가 책의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도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이번엔 얘기를 할 겁니다.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검소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되게 깔끔했던 사람이에요. 딱히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그 스피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적 어떤 결함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었고,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인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근데 인기가 없을만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보통 자신의 이제 저술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누구의 승인이냐면은 상류층, 왕비라던가, 국왕이라던가 여왕이라던가 이런 상류층의 승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주로 저술로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내지 않은 것들은 전부 히든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서랍의 이제 원고로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상은 되게 낙관적이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정통신앙적인 차원인데, 근데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논리적이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오한 측면도 많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말이자 문장이 바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가장 최선의 세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최선의 세계라는 말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말이자 학설의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조롱과 비판이 난무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이었는데, 볼테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인 캉디드에서 계몽철학자입니다. 볼테르가 아니라 볼테르. 계몽사상가인데 캉디드에서 닥터 팡글로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가상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바로 라이프니츠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라이프니츠를 저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이 팡글로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한테 온갖 악해와 안 좋은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때마다 가장 최선의 세계다, 아름다운 세계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볼테르는 비판을 했던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라던가 주위를 둘러봐도 진짜 아름다운 세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거는 거의 낙관론 수준이 아니라 멍청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어리석은 생각 같기도 합니다. 어딜 봐서 최선의 세계입니까? 아니죠. 당장 대중교통 타고 이제 바깥에 좀 나가 보기만 해도 온갖 종류의 인간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인간들. 그죠? 아무튼 간에 라이프니츠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 아버지로 뒀는데, 라이프치 대학의 대학 교수였고, 여기서 당연히 라이프니츠도 법학을 공부합니다.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혀가 꼬일 것 같아요. 얘기할 때마다. 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학이라고 표현할게요. 전학. 그냥 다른 대학 가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지적인 이러한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줬겠죠. 그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튼 간에 박사 학위를 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라이프니츠의 전성기는 바로 파리에서 왔다라는 것. 이 파리에서 지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미적분이라는 것을 라이프니츠가 발명합니다. 미적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작 뉴턴도 미적분을 발명한 게 맞아요. 그러면 누가 진짜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겁니다. 바로 벨하고
에디슨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디슨하고의 관계와 같습니다. 벨이 바로 전화죠. 전화를 먼저 발명했다라고 알려진 것은 먼저 얘기했다라는 차원에서 많이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발표가 늦은 거예요, 뉴턴이.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발명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뉴턴이 발명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사실상. 왜냐면은 뭐 뉴턴이 뭐 라이프니츠 거 뭐 보고 베껴가지고 발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라이프니츠는 당연히 데카르트 철학과 뭐 유물론 이런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을 비교해야 돼요. 이 이니셜만 쓴 게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입니다. 바로 실체에 대한 생각인데 실체에 대해서 왜 들여다보냐면은 이 합리론을 비교할 때 실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바로 뭐였죠? 신, 물질, 정신. 스피노자는 온리신, 라이프니츠는 뭘까요? 바로 모나드, 단자입니다. 이게 실체예요. 자, 하나의 실체만 있다라고 본 거죠. 이 두 사람은. 데카르트는 세 개의 실체가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물질의 성질로 속성으로서 연장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정신은 뭐였죠? 사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모나드라는 것은 물질이자 연장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연장이라고 하는 점유의 성질도 가지지 않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유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게 이 모나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돌이라던가 이런 움직이지 않는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콘크리트 이런 것들에도 마치 모나드가 있다라는 식으로 모나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유의 측면이 논란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신의 이러한 어떤 전지전능함 같은 것들을 결부시키면서 라이프니츠 철학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간에 스피노자와 이제 라이프니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스피노자한테는 정말 재수없는 일이겠죠. 예. 왜냐면은 이 스피노자의 집에 라이프니츠가 1676년경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때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심지어 에티카 원고까지 스피노자에게 받아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교류를 해요, 교류. 그래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스피노자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놓고는 스피노자가 이단으로 몰리니까 뒤통수 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라이프니츠는 1673년부터 하노버 가문의 일을 맡아서 하는데 요직으로 발탁되는 일이 없었다. 아마 하노버 가문 사람들도 이 사람의 어떤 그러한 차원을 알아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무튼 간에 본격적으로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서는 뭐 단자론, 모나드론이겠죠, 핵심. 그리고 뭐 변신론, 뭐 형이상학 논고, 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신인간 지성론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저서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책을 쓴 이유가 중요하죠. 책 쓴 이유 바로 for 위에서예요.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특정한 인물을 위해서 헌정하듯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쇼윈도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은 그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와 아까 실체에 대한 부분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이 모나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영혼, 창이 없다라는 것, 여기서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물질이 아니고 모나드는 무한하다라는 것, 그리고 서로 전부 달라요. 무한한데 서로 전부 다른 거예요. 예, 이게 특징들이에요. 자, 정말 난점이 많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나드론은 독창적이지만 바로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데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각한다라고 봤을 때 꽃이 있고 벌과 나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벌과 나비가 꽃에 앉아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잖아요. 꽃에게 좋은 영향을 주겠죠. 왜냐면은 진딧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각했을 때는 당연히 선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에 따르면은 꽃하고 벌하고 나비는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목이 잠겨가지고 목을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벌하고 나비가 그러면 꽃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라이프니츠는 신이 설계한 대로 벌과 나비가 특정 시기 어떤 현상 시점에 꽃에 앉는 것처럼 꽃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보일 뿐. 이 부분은 정말 독창적이면서도 말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시계가 있어요. 무한한 시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시계라는 것은 무한한 개수의 시계라는 거예요. A, B, C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무한한 시계가 있으면은 이 시간들은 전부 15시라던가 3시를 가리켜요. 이때 가리킨다라는 것은 알람이 울린다라는 소리예요. 알람이 울린다라는 소리는 이러한 것들이 서로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라이프니츠에 의하면은 이러한 A, B, C의 무한대의 시계들이 이 수많은 무한대의 시계들이 신에 의해 이 시간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즉슨 결국 A, B, C, D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겠죠? 그럼 뭘까? 바로 신에 의해서 이 시간대에 설계된 대로 울릴 뿐이고 질서에 따른다라는 거죠. 섭리에 따른다. 이게 바로 모나드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꽃과 벌과 나비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이다. 지금도 여름이죠. 여름에 꽃에 나비가 앉았다고 칩시다. 이 나비는 모나드에 따라서 단자에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설계, 신의 설계에 의해서 설계된 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꽃은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씨앗, 그리고 뭐 줄기, 뭐 꽃봉오리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 애벌레 상태가 있고 여기서 뭐 번데기 상태가 있고 여기서 뭐 성충인 상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꽃봉오리 시기에 이 성충의 시기와 여기에 맞닥뜨려지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이 상호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각자 자기 자신의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마치 만나는 듯이 설계가 마치 만나는 듯이 마치 소통하는 듯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소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라이프니츠 말에 따르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게 다 개꿀잼 몰카다. 한마디로 신의 설계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모나드라는 것은 창이 없다라는 말은 창이 뭐죠? 창문은 소통의 어떤 매개체죠. 매개체. 소통의 매개체. 창 없다? 상호작용을 사실상 하는 게 아니다. 계획된 대로 하다 보니 그래 보인 거다. 이 말이 맞겠네요. 계획된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야. 마치 꽃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바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의 정말 재밌는 차원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제 여러 사람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이러한 대답이 오는 거죠. 자, 한 단자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으면은 이것이 다른 단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예를 들어서 인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나드에서는. 예. 이 말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치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이러한 말이 바로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증거들이 바로 신의 실존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 내 팔이 움직일 때는 내 팔을 구성한 모나드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나드에는 또 위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위계. 이 모나드에 위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최상의 모나드가 중추신경이라고 칩시다. 중추신경 모나드. 이 중추신경 모나드의 수많은 작은 모나드들,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모나드들이 그것보다도 또 수많은 작은 모나드들과 이렇게 모나드들이 다 있는데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얘 따로 자기가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말초신경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원리인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라이프니츠는 심지어 빈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 왜냐? 모든 이 세상 만물은 모나드로 형성되어 있는데 빈 공간 자체도 빈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나드라는 것이 있다라는 약간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재밌으시면, 예, 철학의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이러한 부분이 재밌으시면, 예. 아무튼 간에, 이제, 헛소리는, 예, 이것만 하고, 아무튼 창조의 결과로서 생겨난 세계에 있어서는 결국 다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그 유명한 예정조화와 충족 이유율이라는 이 라이프니츠의 핵심적인 사상의 바탕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라이프니츠의 핵심적인 어떤 사상의 근간이에요. 예.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인과론이라고는 또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한 거는 이 신이라는 존재의 어떤 신학적 필연성을 통해서 세계 자체를 신의 창조물로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과 이 모나드론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은 바로 이 논리학의 토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토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논리학이라고 하면 바로 라이프니츠는 수어의 논리학을 얘기합니다. 수어라는 것은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 주어가 모나드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수어에는 필연과 우연과 과거와 현재, 미래 등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나드는 실체라는 것이 수로가 돼버리면 이 실체라는 것에는 결국 주어 모나드에서 연역될 수 있는 이러한 필연, 우연, 과거, 현재, 미래들 모든 걸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참인 명제가 바로 세계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자 참인 명제는 바로 이러한 분석 명제로서 모나드의 총체라는 거예요. 모나드는 실체고 세계는 모나드로 되어 있다. 모나드는 그 안에 필연, 우연, 과거, 현재, 미래들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형이상학은 바로 이 논리학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각각의 영혼이자 모나드가 하나로서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이런 말. 내가 내 안에 일어날 모든 걸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나드 안에. 예. 매우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정론적 사고방식. 예. 이러한 사고방식은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의 그리스도교 교리와 죄와 상충되고 양립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교에서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이자 어떤 자유의 결과물로서 죄가 나온다라고 보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교리에선 여기서 최후의 심판으로 결국에는 이제 영혼이 구원이냐 나락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모든 내 안에 나한테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담고 있고 이것이 일종의 설계라고 치면은 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죄라는 것은 결국 신이 내가 죄인, 한마디로 나쁜 놈이 되도록 미리 설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러면은 죄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신이 애초에 모나드로서 하나의 총체로서 나를 죄로 만들어놨는데 이건 내 잘못 아니지 않냐 이러면은 뭐 최후의 심판이고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게 바로 이 라이프니츠가 얘기했던 모나드론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의 문제점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어수로 논리학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이자 참명제이자 세계를 설명해주는 이 명제라고 했죠. 자, 이 주어수어 논리학에 따르면은 뭐였죠 아까? 세계가 어떻게 돼 있었죠? 수많은 단자들이 있다라는 것. 이게 뭘 의미하죠? 이 명제가 바로 월드, 세계인 거죠. 그죠? 모나드죠. 이 단자가 모나드. 예,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 수로 형식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프니츠에 따르면은 참인 명제, 방금 말씀드렸던 명제는 주어 개념에 수어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주어 개념이 어떤 게 뭐였죠? 모나드. 그러니까 이 모나드 수많은 단자 주어죠?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죠? 수어가 포함되어야 되죠. 그러면 수많은 단자는 있다라는 게 포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수많은 단자들. 괜히 한 번 더 썼네. 수많은 단자 안에 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 모든 명제들 있잖아요. 이 주어와 이 수어 형식에 속하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이 명제가 결국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론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론자. 근데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이 모나드라는 것을 이론론이라고 볼 수가 있냐라는 문제가 생겨나는 게 왜냐면은 논리적인 도식이 참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단자들이라는 것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수로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 주어라는 개념이 이 있다라는 것을 귀속되면은 이건 복수잖아요. 복수. 심지어 복수이고 무한해요. 무한하고 심지어 닮지도 않았어요. 예. 무한하고 복수고 닮지도 않은 수많은 단자들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면 이 세계를 이론론적인 세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죠. 그죠? 예. 이거 다원론적인 세계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식의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다라는 것을 뭐 깊이 생각을 안 했다라고 이 러셀이라는 이제 영국 철학자죠. 버트란드 러셀. 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러셀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애초에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이러한 모나드와 이런 분석 명제에 따라서 이것이 참이 돼야 되면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논리학의 전제라면 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단자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영혼이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론론이라고 볼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원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나 그의 철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론론적이기도 하면서 다원론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뭐 어떻게 결정짓는다라는 게 정말 어렵고 애매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러셀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명제 부분이 조금 뒷부분에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시청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뭐 사실상 뭐 신존재 증명 이러한 부분도 증명이 또 되고 중요하기도 한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중세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셀무스라든가 뭐 이런 스콜라 철학자들과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을 했고 예, 지금까지 라이프니츠 설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